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학개론을 맡은 김영준 교수입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윈플스 고시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학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인도하고자 9월 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앞으로 이제 시간제 3명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경남이 33명의 추가 합격자를 모집합니다. 즉 공개 채용인데요.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달에도 기출문제풀이를 또 할 겁니다. 그 기출문제집은 좀 더 많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될 교재는 나눔 CPS 출판사에서 나온 구급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집입니다. 이것은 모두 총 11회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점검 문제가 각 회차에 5문제씩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를 보시면 앞에 부분에 보시면 각 회차마다 어떤 분야가 출제됐는지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회복지학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과 법제 이러한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15문제 정도는 그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회차마다 앞에 보면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차트라고 해서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비율이 나왔는가 그러한 것들을 파이 차트와 도표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떤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 분석편을 보시면 출제 영역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난이도가 있는데요. 난이도는 문항곤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항곤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일수록 좀 어렵고 하일수록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20문제를 했고 넘어가 보면 출제 예상 문제 점검이라고 해서 5문제씩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형태로 출제 영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항곤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문항곤란도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목을 잘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안전행정부 수탁 문제는 통합지방직 문제와 그 다음에 국가직 문제가 안전행정부 수탁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자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문제는 챕터 9, 9장에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문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직과 연관성이 있는 지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 보면 앞에 목차에서 6장에 보면 2012년도 사회복지직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지방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방직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교재는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과 분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부를 하실 때 밑에 해설이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문제만 뒤에는 정답과 해설을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동영상을 깨끗한 상태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항상 먼저 문제를 풀고 채점을 맨 다음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고 해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푼 다음에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노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순서대로 잘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니죠.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풀이이지만 이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주간에 이루어집니다. 7주간에 이루어지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촬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문제풀이가 끝나면 제가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인물로 그거는 예상 문제가 되겠죠. 실전 문제의 패턴이 되는데요. 그 유인물로 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들을 잘 섭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90점 이상을 맞는 게 좋습니다. 90점 이상을 꼭 노리시고요. 경남 시험 같은 경우는 5과목을 보고 경기도 시험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봅니다. 2과목은 사회와 복지학을 보거든요. 사회하고 사회복지학을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선택 과목 2과목은 조정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9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하반기 특별채용 시험 2군데는요. 자체 출제입니다. 경기도 자체 출제, 경남 자체 출제예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문제를 풀 때 약간씩 지역적인 부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 점검이라서 5문제씩 있는 거, 그쪽 부분이 조금 지역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고루고루 풀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교재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0쪽에 보시면 챕터 1 2010년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쭉 진행해 나가는데요. 11장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문제까지 있는데요. 국가직 문제입니다.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정책론이 무려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천, 실천기술, 법제 문제를 합치시면요 18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제와 실천 영역과 정책 영역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산업복지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와 산업복지의 이 응용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론 파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직 이론 중에 구조주의 모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조주의 모형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 1급 시험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란 게 있는데요. 그 1급 시험의 문제에서 약간 지역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두 문제씩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하는 문제풀이를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출제 문제 분석이 있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0문제를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정책론 영역입니다. 사회보험 제도를 시장 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 방식에 맡겼을 때, 아시는 대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보험 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란 게 있죠. 도덕적 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에, 그러한 위험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선택은 무엇입니까?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급여가 나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에 보면 양자 모두 가로 정보의 비대칭성 가로 닫고 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좀 하면
자, 불완전한 정보라고도 하고요. 또는 비대칭적 정보. 비대칭적 정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적 정보를 시장의 문제로 봅니다. 시장의 문제로 보는 거죠. 시장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이 시장이, 즉 민간이 사회보험, 여기서 사회보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사회보험을 맡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바로 불완전한 정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 동그라미요. 노력을 줄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뭐라겠죠?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그래요. 근데 역선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들어갑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끊어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제 가입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선택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강제 가입하면 역선택의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1, 그 다음에 고용보험 2,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건강보험 넣었으니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죠. 내가 고용보험 가입했으니 일자리를 열심히 찾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 구직급여, 실업급여 나오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도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도덕적 해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그건 생략하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노력을 줄인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 그 다음에 뭐 실업,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가입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을 줄이는 것, 이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선택은 무엇입니까? 위험 확률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위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죠.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에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 즉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의 오답 노트는 역선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지문에서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역선택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경우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강제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제 적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 이것도 정책에 나와 있는 거죠.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쭉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수량적 평등은 끊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끊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회에 상관없이 똑같이 동그라미며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수량적 평등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량적 평등은 바로 결과의 평등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과가 같다라고 해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분배한다 그래서 수량,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고요. 결과의 평등.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지문에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비례적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례적 평등은 소득과 기여, 능력에 따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능력과 기여에 따라 하는 것을 뭐라 하죠? 비례적 평등. 이걸 이쿼티라고 해서 뭐라 하죠? 공평,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평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게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고 기회균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아시는 대로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고용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다든지 많은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EITC 제도라든지 아니면 자산 형성 지원, 희망 키움 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기회의 평등과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정상 기회만 제공하는 겁니다. 과정상 기회만 제공하는 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고 소극적 의미가 있어서요. 소극적 평등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평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지문 들어갑니다. 비례적 평등은 끊고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등에 따라 끊어요. 자, 상호적 자원을 상이하게 거기 동그라미요. 그러면 다르게 그 말이죠. 상이하게 배분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은 상이하게 배분하는 거고 수량적 평등은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은 끊어요.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공평과 동의어가 뭡니까? 네, 비례적 평등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된 겁니다. 4번 들어갑니다. 기회의 평등은 끊어요.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개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해서 복지 정책을 펴는 데가 어디냐? 바로 신자유주의 이념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보수주의 자들은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합니다. 국가 개입을 축소하는 거죠. 개입을 축소하는 이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문에서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3번 문제 별표. 에스핑 안데르센의 또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복지국가 유형을 동그라미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주의 복지국가 동그라미 2 조합주의 복지국가 동그라미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 시작.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핑 앤더슨이 나왔네요. 에스핑 안데르센. 자,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의 구분을 두 가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형의 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니까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탈상품화라고 하는 겁니다. 탈상품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층화라고 하는 겁니다. 계층화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했고 복지국가의 어떤 발전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핑 안데르센의 유형 구분을 이렇게 두 가지에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그 다음에 삼인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분이 논문을 쓸 때 복지국가 유형 구분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에 좀 가깝죠, 여러분. 여기 조합주의는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을 주로 쓰기 때문에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란 말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수주의와 여기서 썼던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고요. 1번 지문 맞고 2번 들어갑니다. 복지국가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끊어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예, 맞죠? 여러분, 저희가 이거 탈상품화 말씀드렸는데요. 탈상품화는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상품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복지를 해준다. 당연히 3인주의 국가가 그러겠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떻게 되냐? 3인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슬래시 하고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것도 있겠네요. 가장 낮다라고 하면 바로 자유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지문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탈상품화는 복지 정책에 3번과 4번 지문 때문에 별표를 쳤는데요. 탈상품화는 이겁니다. 탈상품화는 복지 정책의 시장 영향력 완화 동그라미요.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한 바퀴 돌려서 약간 응용을 했잖아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 영향력입니다. 민간의 영향력이 완화된다 했습니다. 완화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제가 뭐라 했느냐면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해 준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다.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해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장에 맡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데 시장을 맡기지 않고 이 자녀의 양육적인 부분들을 이 맞벌이나 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탈상품화적 기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업훈련을 받는데 국가가 해준다. 그러면 이것이 또 탈상품화예요. 따라서 탈상품화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노동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지 않아도 국가가 자녀를 키워주죠. 국가가 나 직업교육시켜주죠. 국가가 나 여가 즐기게 해주죠. 이러한 것들이 탈상품화예요. 그런데 시장의 영향력을 완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탈상품화와 직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강화시킨다면, 영향력을 많게 한다면 그것은 탈상품화가 아니죠. 열심히 벌어서 시장에 의존해서 내가 그 시장에서 그걸 사서, 영리기관이니까 사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탈상품화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하면. 3번 맞고요. 4번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유형의 동그라미요. 그 유형이 세 가지였습니다. 시작.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 국가별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형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 형성됐느냐, 이 두 가지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적 요소입니다. 근데 이 탈상품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계층화 이 녀석은 계층의 분화 정도를 말하거든요. 계층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계층화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에스핑 앤더슨이 말하기를 자유주의는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층 분화의 정도인 계층화가 높다라고 해요. 계층화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삼인주의, 반대편에 있는 이념의 삼인주의는 계층화가 가장 낮다라고 해요. 왜? 삼인주의는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중산층까지 끌어주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둔화돼요. 그래서 계층화가 낮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조합주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CF. 자, 조합주의는 어떻게 되죠? 조합주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는 유럽 대륙 국가고 사회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거고요. 일을 해야 그 국가의 정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일하지 않고도 해주는 것은 탈상품화라 했으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국가의 사회보험 정책에 편입이 될 수 있어서요. 여기는 탈상품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탈상품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화는 뭐냐? 계층은 유지된다 그럽니다. 이것도 사회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연금은 근로세대 때 내가 많이 불입하면, 많이 벌어서 많이 불입하면 나중에 많이 노후에 가져갈 수 있어요. 적게 불입하면 적게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계층을 유지시킨다, 계층화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탈상품화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층화에 대해서도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문제에는 계층화라는 말이 없지만 제가 계층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에서 4번 지문이 틀렸죠. 4번 지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요, 탈상품화와 계층화, 이러한 두 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쭉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에스핑 안데르센 학자가 구분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부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만 달랑 풀고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 문제를 만약에 단편적으로 풀고 넘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약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해설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제가 써드린 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노트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쓰고 그것을 복습용으로 쭉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실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실천 파트에서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박스 문제고요. 기억 들어갑니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중에 정신보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신보건 영역에 임상에 있는 분들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정신보건 정책, 즉 여기서 말하는 사회정책인데요. 정신보건 정책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정책에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하는 게 또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체계의 끊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향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운영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운영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리고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효율성,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 실천 요소가 그래요. 사회복지 실천은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테이크에서부터 평가 및 종결, 팔로우까지 이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가면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끊어요. 개인의 연결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는 자원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분에게 자원이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뭐죠? 사례 관리거든요. 따라서 디귿도 사례 관리를 연상하면 맞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의 고양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리을의 지문 요점이거든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정책 개발과 향상이란 게 있잖아요. 정책 개발과 향상, 이것도 실천의 목적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알아놓으세요. 실천의 목적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알아놓으세요. 여기에 지금 지문에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이 없죠. 니은, 디귿, 리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쪽으로 체킹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정책이라 하면은 되게 거시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면 미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천의 목적에 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 영역의 사례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천의 목적에 이 정책의 개발과 향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발달 이론 중에 수렴 이론이 있습니다. 수렴 이론 박스. 우리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 중에 수렴 이론이 많이 나와요. 가장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박스 쳐놓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찾기가 쉬웠기 때문에 제가 하로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끊어요. 산업화의 1, 경제발전의 2.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렴 이론을 무슨 이론이라고 한다?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해요. 2번 들어갑니다. 산업사회의 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끊어요. 기술의 동그라미요. 산업화하면 기술이 생각나죠.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제도들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수렴의 동그라미요.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쭉 이쪽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귀결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완성시켜 볼까요? 자, 산업화된 국가가 있습니다. 이 산업화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원이 많아져요. 산업화가 되면 자원이 많아집니다. 또한 사람들의 문제나 욕구도 많아지게 돼요. 사람들의 문제와 욕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문제나 욕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무슨 정책이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 정책이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자원이 많아졌다, 문제와 욕구가 많아, 그럼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야지, 발달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이 한 점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산업화 이론이라고 말하고 수렴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해결하는지 아세요? 바로 많은 자원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해요. 합리적 해결책. 이런 그림을 수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수렴 이론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적용하는 거고요. 어느 한 점으로 수렴, 즉 귀결하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들어갈게요. 인도주의, 따옴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끊어요. 이타주의 밑줄, 사회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시작. 사회 양심 이론. 여러분, 이 사회 양심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 발달 중에 있죠. 사회 양심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 양심 이론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거기 있는 대로 하면 인도주의, 그 다음에 이타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성. 하나만 더 쓸게요. 국가의 자선. 이렇게 이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적어 놓으세요. 사회 양심 이론의 대표 용어들입니다. 사회 양심상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타주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성 차원에서 국가가 자선적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자, 3번이 잘못됐죠? 4번 들어갑니다. 일단 뭐가 시작되면 산업화의 박스,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다. 봐요. 산업화가 되면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도 뭐한다? 발전한다라고 했어요. 기술의 동그라미. 기술하면 산업화가 생각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렴 이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첨부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쓸게요. 산업화 이론, 동의어는 수렴 이론, 동의어는 이념의 종언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이념의 종언. 우리는 이념을 뭐라 하죠?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지금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를 중시하는 거지 이념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념의 종언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 5번 문제 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파트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0문제가 나왔다고 그랬고요. 사회복지 이념 및 사상으로서 제3의 길 밑줄이요. 더 서드 웨이라고 하죠.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 이 제3의 길은 1997년에 토니 블레어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 있는 제3의 길을 주창한 학자는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이 앤서니 기든스와 토니 블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은 이 제3의 길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끊어요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2번 별표, 그리고 이 6번 문제도 별표해 놓으세요. 2번 문제 지문 때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복지 시민의 위상 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복지에 가로 치면 돼요. 적극적인 복지를 지향했던 것이 바로 제3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은 지문이 길게 빠졌죠. 두 줄로 빠졌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끊어볼게요. 첫 번째,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끊어주세요. 여러분, 이 자유와 평등과 우애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조지 앤 윌딩에서 나옵니다. 조지 앤 윌딩의 이념 구분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는 게 무엇이든가요? 네, 사회주의 아니면 삼인주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끊었죠? 국민 최저선의 설정입니다. 국민 최저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주의는 최저선을 설정하지 않아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삼인주의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평등 촉진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회의평등이나 국민 최저선의 설정이나 자유평등 우회를 중심 가치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은 바로 3인주의입니다. 그래서 3인주의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4번은. 자, 4번의 3인주의 내용 잘 알아놓으시고요. 민주적 사회주의가 3인주의예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제3의 길이 나왔는데요. 제3의 길은 제1의 길이 있겠죠. first way. 그 다음에 제2의 길이 있겠죠. second way. 제3의 길이 있겠죠. the third way.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1의 길이 뭐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복지국가 팽창기 때 나왔던 이념, 3인주의가 됩니다. 제2의 길이 바로 두 번째로 나온 게 위기기 때 나왔던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3인주의의 장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3의 길은 이게 발을 정자라고 정리했을 때 3인주의의 반대 이념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국가의 복지 개입 확대, 국가의 복지 개입 축소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했다 그랬으니 합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변증법적 원리라고 합니다. 제3의 길은 변증법적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인주의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3인주의의 장점은 바로 적극적인 복지입니다. 여러분 3번 지문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신자유의 장점은 뭘까요? 이건 시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바로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무시하지 않네요. 그렇죠? 시장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데요. 그냥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아주 차가운 시장 경제가 아니라 따뜻한 시장 경제를 추구해요. 왜냐? 복지까지 가미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시장 경제는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복지가 가미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의미를 제가 와닿게 한다면 따뜻한 시장 경제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아신 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갑다, 냉담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3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따라해봐요. 노동, 연계, 복지. 시작. 노동, 연계, 복지예요. 근로, 연계, 복지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welfare to work 또는요, workfare라고 합니다. workfare를 많이 쓰니까요. 자, 이 workfare를 정리하시면 돼요. 아, 제3의 길은 노동, 연계, 복지를 추구했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고요.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복지하니까 막 퍼주는 거 있죠. 급여를 막 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재정에 적자가 왔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들이 비판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복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관대한 급여가 아니라, 관대한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제3의 길이 목적을 뒀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회투자국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회투자국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요, 제3의 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문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4번 지문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네, 민주적 사회주의, 즉 3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3인주의의 개념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앤서니 기든스를 말했죠. 이렇게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 총리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바로 제3의1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토니 블레어는 1997년에 이제 총리 후보로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아시는 대로 생산적 복지라는 걸 했어요. 무슨 복지요? 생산적 복지라는 걸 했어요. 여기 있는 노동연계 복지와 생산적 복지는 서로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IMF 체제를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자활이란 걸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근로조건부 수급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산적 복지와 연관성이 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활 강조입니다. 자활이란 거 지금도 강조하고 있죠. 자활하는 사람들, 즉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조건부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과 6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이 답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이념이 나왔어요. 사회복지 이념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끊어요. 신자유주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 동그라미, 민영화를 강조한다. 그 민영화가 뭐죠? 시장을 강조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끊어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끊어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은 평등을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 보세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다시 결과의 평등. 자, 보세요. 결과의 평등 앞에서 설명했는데 잘 따라오세요. 여기 있네요. 자, 결과의 평등이란 게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뭐라겠죠? 수량적 평등이에요. 수량적 평등은 뭐라겠죠? 능력과 기호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한다 그랬어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능력과 기호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막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2번 지문은 사회민주주의는이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는 그래야 돼요. 마르크스주의는 그래야 돼요. 사회주의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2번 탈락. 3번 들어갑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끊어봐요. 3번 지문 별표.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끊어요. 뭐죠? 부정적 입장을 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케인즈부터 시작되는데요. 케인즈는 시장에 문제가 있어 그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자. 그게 바로 혼합경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케인즈가 주창한 거예요. 정부의 간섭주의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탄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자본주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 붕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주의 속성에서 나온 복지국가의 역할, 복지국가의 기능,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서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자유주의는 끊어요. 국가 개입을 축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동그라미,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유념해야 될 지문은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지문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 번 지문은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는 바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다 라고 했죠. 매우 반대하는 건데요.
이거를 적극 반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적극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탄생이나 속성이 바로 자본주의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 요소를 인정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여기 있는 마르크스주의는 아시는 대로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 불인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요소를 인정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7번 문제 해결했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의 오답 노트는 마르크스주의로 하시면 됩니다. 주어를 8번. 사회복지평가, 평가의 밑줄. 우리는 보통 사회복지에서 실천평가도 있고 정책평가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냥 평가라고 했고요. 목적의 밑줄이요.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실천에서는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게 있고 중간에 하는 게 있잖아요.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게 총괄평가,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형성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평가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간에 내가 지금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활류적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천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후원금도 거기에 쓸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책임성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라고 위임받은 조직이니 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성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평가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게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잖아요. 어떠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학문적인 발전이에요. 학문적인 발전이나 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4가지 정도 말했는데요. 그 4가지를 우리가 평가의 목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1번,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여러분, 역기능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개입의 목적이에요. 인터벤션. 개입의 목적이 바로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밑줄, 이론 형성 기여 나왔고, 맞아요.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밑줄, 그게 바로 뭐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진행 과정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받는 건데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책임성 동그라미요. 책임성을 이행한다, 책임성을 증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치시고 효과성, 효율성, 검증, 이걸 하나 쓰시면 돼요. 이걸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네요. 자, 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개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입의 목적.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심리사회적 모델. 심리사회 모델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도 하고 심리사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학자는 아셔야 되죠. 그렇죠? 네, 심리사회 모델의 학자는 심리사회 모델의 학자는 고든 해밀턴과 플로렌스 홀리스입니다. 해밀턴과 플로렌스 홀리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해밀턴이 바로 창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리스가 바로 정립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자만 등장했고, 박스 지문도 보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네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데 이렇게 5가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상황 속의 인간 개념을 강조한다, 중요시한다, 맞습니다. 상황 속의 인간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밑줄. 비합리적 신념 나오면 뭐죠? 예,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을 끊어요.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니은은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정신분석이론, 생태체계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속 인간을 강조하는 게 생태체계고요. 그 다음에 심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도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디귿 맞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주된 기법으로. 이게 이제 1급 스타일인데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1급에서 이런 걸 잘 내요. 리을 지문을. 시작. 직접 영향 주기 동그라미 1, 탐색 기술 환기 기법 동그라미 2, 유형 역동성 고찰 동그라미 3 등이 있다 그랬죠. 6가지. 간접까지 하면은 7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3가지만 쭈르륵 나열하고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앞에 있는 1, 2, 3이 다 심리사회 모델에서 쓰는 직접 개입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개입에 있어서 구조화된 절차, 가로 묶어요. 구조화된 절차. 그러면 과제 중심도 구조화되어 있고 위기 개입도 구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지행동 구조화되어 있어요. 심리사회는 좀 구조화되어 있진 않아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교육적 접근이 나왔어요. 교육적 접근은 코칭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렇죠. 인지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미음 지문이 인지행동 모델이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면 니은과 미음은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리을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정리할게요. 심리사회 모델은 자,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은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잖아요. 이 2가지. 모델 명칭에서 힌트를 잡으셔야 돼. 자, 심리는 정신분석과 연관성이 있어요. 정신분석과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배경 이론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하면 생각나는 게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이에요. 그러면 심리하면은 인간의 심리를 말하니까 환경을 우리가 상황이라고도 하죠. 환경을 뭐라고도 한다? 상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상황 속 인간이라고 해요. 상황 속 인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여러분, 상황 속 인간이란 게 뭐예요? 상황 속 인간을 그려볼까요? 자, 이게 환경 상황입니다. 속에 인간이 있대요. 그럼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상황 속 인간, 환경 속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 속 인간이 나왔으니 당연히 생태체계론도 나와야 되죠. 생태체계 이론도 배경 이론이 될 수 있다. 생태체계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환경 속 인간이에요. 환경 속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요. 그래서 PIE, 파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 있어요. 이 간접이 나오면, 실천에서 간접이 나오면 자원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도 심리사회 모델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개입에는 제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하나 더해서 7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은 6가지가 있어요. 직접은 6가지고 간접은 하나예요. 이거 하나. 직접의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섭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직접은 직접 영향 주기가 있습니다. 직접 영향 주기는 지시하기라고 해요. 지시하기. 그 다음에 2번째가 지지하기가 있습니다. 3번째가 탐색하고, 그 다음에 기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환기하는 것이 있어요. 환자입니다. 환기. 일명 정화법이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정화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반성적 고찰이 뒤에 들어갑니다. 반성적 고찰. 근데 반성적이란 말을 빼고 그냥 고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인간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환경에 관한, 인간 환경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두 개 남았죠. 여러분들 거기 나왔던 유형, 역동에 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여러분,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이런 걸 말하고요. 역동은 심리적인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클라이언트의 태도, 행동,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발달적 단계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발달적 고찰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알면 여기 있는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는데, 자, 인지행동 모델이 나왔어요. 인지행동 모델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앨리스가 있고, 엘버트 앨리스가 있고,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비합리적 신념. 인간에게는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육적 접근을 강조했죠. 교육적 접근. 그래서 A, B, C, D, E 모형이란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A, B, C, D 모형 이거 생각하면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절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제가 이제 금방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 지문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앨리스와 관련이 됩니다.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가고 10번 문제 푼 다음에 좀 잠깐 쉬겠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이것을 딱 보는 순간 행동수정 모델은 아니에요. 인지 모델도 아니에요. 생활 모델은 답 후보가 될 수 있고요. 심리사회 모델도 여기 생태체계 있잖아요. 네, 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환경의 동그라미요. 어떻게 적응관계, 적응 동그라미, 답을 찾는 결정적 힌트예요. 적응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끊어요. 사람과 환경 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 간의 적합 동그라미, 적합도 힌트가 돼요.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뭐냐? 무엇입니까?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생활 모델입니다. 생활 모델이 답이 되는데요. 자, 생활 모델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합니다. 생활 모델은 통합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 모델은 서울특별시에서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화 모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합 모델을 하는데, 이 생활 모델에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생태체계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과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모델의 두 번째는 학자를 볼게요. 저메인과 기터만입니다. 저메인과 기터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결정적인 힌트가 적응이란 단어였거든요. 적합 수준이란 단어였거든요. 여기에서 생활 모델에서 주로 보는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으면 가장 빨리 답을 찾았을 건데 이걸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적응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적응상 균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적응상 균형이 깨진 상태를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응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인간에게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욕구예요. 이 욕구와 환경이 서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하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바로 이 문제에서 힌트를 줬던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생태체계입니다. 이 생태체계는 생활 환경을 중시하거든요. 생활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기체란 단어가 있었어요. 유기체, 생명체라고 하는 유기체. 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또 중시하는 게 생태체계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체계에서 다 나오는 거고, 자, 스트레스를 주된 문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욕구가 있고 그 환경적인 자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적합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적응하고 적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생활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활 모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문제 풀어보니까 정책 문제가 좀 많이 보이죠, 여러분. 이 정책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사회복지 정책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수험생들이 정책을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념적인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면 정말 이거는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 동영상, 심화 이론 동영상이면 더 좋고, 그 동영상을 3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비전공자분들 있죠. 학점은행제로 해서 2급을 따신 분들은 이 정책이 더 어렵습니다.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것이니까 비전공자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이런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고 O인지 X인지를 가려낼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11번 문제에서부터 뒤에 있는 예상문제 점검 있잖아요. 5문제, 거기까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